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시즌2 웨비나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낙훈 박사님께서 초중등 영어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저희와 함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그리고 교육전문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그리고 태설 전공 교수입니다. 이 웨비나는 브리티시 카운슬 코리아와 브리티시 카운슬 잉글리시 프로그램 팀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발표자이신 김낙훈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고 교사 그리고 한국외대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요 연구 관심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교육, 영어 말하기 쓰기 지도, 영어 통사론, 구문 문법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쓰기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셨고 다수의 인공지능 활용 영어 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영어 거민정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이 웨비나는 브리티시 카운슬의 티칭 잉글리시 플랫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소재별 티칭 잉글리시 웹자료 모음을 우리 웹페이지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다운받아 보시고 살펴보시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낙훈 박사님의 저희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낙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낙훈입니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낙훈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뜻깊은 행사에 초대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초중등 영어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하기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결국에 에듀테크인데요. 에듀테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나 어떤 근거 없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아마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논의의 시점은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어 공교육이나 어쨌든 한국 영어 교육이란 어떤 그 틀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정 영어 교육,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그 에듀테크에 대한 고려나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국내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너무 심각하게 논의하면은 별로 저도 그렇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부분이 조금 실용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할 때 어떤 제약이라든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 주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과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발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큰 질문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 교육 과정에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feasible한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엔 어떻게 보면은 학교 급별로 수업의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랬을 때 교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이 축소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요. 일단 설계 개요에서부터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설계 개요에 나타나고요.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약간 워드 클라우드로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앉혀놓으면은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별로 앉혀놓고도 조금 딱딱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그 맞춤형 학습, 테크놀로지 활용, 말하기 쓰기 수행 평가에서 신뢰도 높은 평가의 활용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또 뭐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사용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초등학교 단위에서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중고등학교랑 초등학교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앱이나 번역기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라 정도고, 그다음에 학습자들한테 참신한 배움의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중학교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라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음성 녹음, 음성 인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고 중학교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요. 영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영어라는 것을 가운데에 두고
온오프라인이나 번역기나 뭐 학습자의 수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에 대한 얘기보다는 영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도구가 굉장히 세분화돼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 뭐 챗봇,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구를 어떻게 보면은 학교 급별로 차등 있게 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그 언어적인 커맨드라든가 아니면 인지적인 어떤 그 부담을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히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4기능을 2기능으로 2기능으로 이해와 표현으로 통합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와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영어의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으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이 기술이 그 자체로 영어 교육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질 때가 이미 된 것 같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에듀테크 관련 기술을 좀 조망을 할 건데요. 하나는 기술, 하나는 어학, 하나는 이제 제2외국어 습득론 이 세 가지 측면인데요. 어학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비스 레벨 러너라고 하는 건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외워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표에도 보시면 이게 액트풀 가이드라인인데 물론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액트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이런 데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노비스 레벨이라고 하면은 영어를 외워서 말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인터미디엇이 되면 언어를 창조해서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안에 있는 어떤 인터널 메커니즘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정의는 아주 고전적인 측면에서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I 플러스 1이 그러니까 노비스에서 인터미디엇으로 넘어갈 때 I 플러스 1만 가지고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83년도에 이제 리차드 슈미트에 의해서 연구된 노티싱 하이포테시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웨스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리차드 슈미트 교수가 한 말은 뭐냐면 웨스는 이제 굉장히 많은 포뮬렉 익스프레션들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 이민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와이에서 미국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과 습득 상황에 노출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포뮬렉 익스프레션, 외워서 말하는 쪽에 특화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what you want, 뭐 what you mean, 뭐 이런 식의 외워서 하는 표현들에 특화가 돼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웨스라는 사람은 The Heart of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Heart라고 할 수 있는 The Acquisition of Productive Grammatical Rules를 습득하는 데 실패했다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I 플러스 1만 가지고는 안 된다.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noticeability, corrective feedback, noticing, form focus instruction 이런 개념들이 점점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에듀테크라는 것도 이러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 과정 안에 있는 언어 기능들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포뮬렉 익스프레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내면 응대하기 같은 거. 나는 외우면 그냥 외우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학습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의도 표현하기 위해서 I am going to 점점점 이 점점점 부분이 참 학습자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을 학생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동사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 쪽으로 가면 아예 질문하고 대답하기 같은 경우에 미리 세팅된 질문하고 대답하기가 아닌 이상에는 처음 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문하고 대답하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이런 부분이 다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에듀테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워서 표현을 습득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양이 늘어나고 corrective feedback과 noticing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noticeability, form focused instruction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은 크리에이티브한 랭귀지 유즈까지 이끌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문장 단위 발화라는 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언어 형식의 10번에 제시하고 있는 센텐스 패턴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거의 다 습득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PLLT에 나와 있는 Ecology of SLA인데요. 결국에 PLLT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영어 교육의 왕도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수준도 다르고 학습되는 맥락, anxiety, motivation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요. 나이들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인풋의 양, 인터랙션의 양, 코렉티브 피드백의 어베일러빌리티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변수들이란 어떤 이퀄러지 안에 있는 SLA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루는 에듀테크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SLA의 다이내믹스 안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각자의 상황과 맥락과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자의 선호도,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맞게 테일러링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에듀테크라는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하나의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어댑터빌리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학습자 자발성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 자발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과정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비판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에게 임파워먼트를 해줄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에듀테크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자를 정적인 수준의 엔터티로 보지 않고 학습자는 어떤 어토너미를 가지고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에듀테크나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잠식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어떤 자율적인 개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듀테크를 단순히 학습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맥락이나 하나의 장으로서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 시민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 시민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진행했던 커넥티드 클래스룸 같은 것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는 네팔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팬데믹 이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사진 찍어서 그냥 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서로 공유하고 나중에는 우편으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영어라는 도구가 단순히 수능이라든가 어떤 입시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라는 것은 단순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우리나라라는 어떤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지향하는 영어 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에듀테크를 바라보려고 하고요. 저희 영어 교육 과정이 고려하고 있는 6가지의 다양한 역량과 어떤 이 역량을 갖춘 학습자들의 모습이 이상향적인 모습이 목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들에 따르면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목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는 결국에는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어야 되지 반대의 모습, 즉 에듀테크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웨비나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술이라는 건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크게 2가지 과업을 고전적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는 분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고양이와 개 분류였는데요. 이 고양이와 개 분류에서 딥러닝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인간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사실 인공지능의 연구 시작에서부터 1950년대부터 불가능했던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해결이 된 이후에 딥러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계 번역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온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들을 보고 의자인지 무엇인지 분류하는 이런 과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팽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캐닛이라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분류와 관련된 과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음성 인식이고 2번째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이 무엇인지 분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있죠.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차가 앞에 다가오는 물체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물체를 분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한 이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번째로는 이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과 관련해서 영어 교육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Computer Assisted Pronunciation Training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한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발음을 가지고 이 발음을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평가의 대상이 네이티브니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챗 GPT죠. 챗 GPT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제너러티브 그래머, 생성 문법인 것처럼 제너러티브 AI,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챗 GPT는 언어를 만들어내고요. 미드저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챗 GPT를 위시한 사실 챗 GPT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학습자의 혹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맞던 틀리던 대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챗GPT 속성을 가장 제가 봤을 때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안영기 교수님이신데, 전에 인천대학에서 진행됐던 컨퍼런스에서 챗GPT는 소피스트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챗GPT는 결국에는 소피스트처럼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뱉어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춰야 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소피스트로 볼 수 있는 챗 GPT를 어떻게 소크라테스적인 교수학습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중간자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에듀테크는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의 종점 목표가 아니고 매개고 수단이며, 그리고 또 영어 교육의 종점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력 신장도 중요하고 세계 시민 능력, 그리고 또 영어 능숙도, 외우지 않고 영어를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굉장히 다양한데요. 에듀테크는 에듀테크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어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영어 교육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콜로지 안에서 교사의 주도에 의해서, 학생의 협의에 의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사용되고 적용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이 에듀테크가 적용돼야 되는 한국의 영어 교육, 그리고 또 한국의 교실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웨비나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또 행정관님들, 그리고 또 예비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듀테크라고 생각하면요, 시판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판돼 있는 프로그램을 에듀테크의 전부라고 오해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에듀테크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지만요, 한 사람이 10,000원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12개월은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학생이 전교에 200명이 있다고 하면요, 2,400만 원입니다. 중학교라든가 작은 학교에서 2,400만 원은 절대 한 개의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교실제 거의 전체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교과를 위한 에듀테크 하나에 2,4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대상의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에듀테크 교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와이파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보도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다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와이파이는 이미 다 열려 있지만요,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규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와이파이라든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규정이 해소된 곳들도 있습니다. 즉 학교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와이파이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부터 수업 시간에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은 학교 전체의 조직 문화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학교 선생님들끼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의 교육적인 철학과도 또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규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초까지는 그 오픈 AI의 규정에 따라서 만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 좀 사용이 어려웠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의 경우, 물론 전 오픈 AI의 어떤 기본적인 룰을 다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참관할 수 있고요. 중학교는 선생님의 감독, 그리고 감독하에,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학생이 직접 튜터로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사용의 장이 열려 있는데 학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가정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동의서를 받을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동의서를 누가 받냐에 따라서 이와 수반되어 있는 다양한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문제들, 절차들, 회의들을 참여해야 되는 부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시려면은 학교 단위에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 교과에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우리 학교 문화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에듀테크와 관련된 동료 교사의 인식입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한 80분 정도의 젊은 선생님, 평균 나이가 굉장히 젊으십니다.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시 40대 초반 안쪽에 계시는 젊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의사소통력 신장을 위한 영어 읽기 듣기 수업에서 영어 선생님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어휘와 문법 능력이었습니다. 뭐 이건 다 예측이 되는 바고요. 그리고 또 말하기 쓰기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능력, 문장 구성 능력 부족입니다. 그러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혹은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 3.6점 정도의 선생님이 보통에서 잘 알고 있다 사이로 답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상이나 수업에서 챗GPT를 잘 사용하시냐, 자주 사용하시냐고 여쭈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분들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분들이었고 또 제가 참여했던 그 교사 연수와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도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변화의 물결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도 이렇다면은 학교의 절대 다수,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중반 이상. 중학교들은 좀 덜하지만요. 그럼 학교란 조직 자체가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과협의회라든가 이런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에듀테크 관련 교육 혹은 또 인제 앞으로 도입될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 2.1% 거의 모르고 계시고요. 첨단 기능을 갖춘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스크유되어 있는 것이죠. 첨단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 쓰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디지털 교과서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시겠죠. 그래서 3.5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인식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좀 낯설으시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학교 안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교수 효과라든가 아니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을 했을 때 학습자들의 만족감 그리고 또 그것의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인 만족도 이런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인딩들을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 많이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에듀테크 관련 교육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저성취 학생 혹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런 수업 있는데 수업 참여할래?"라고 "손 들어 보라." 그러면 절대로 손 안 듭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에 입각한 필요성이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이상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은 에듀테크 관련 교육은 당연히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가나 학생부 기재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논의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급별로 그러면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고요. 그 교육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기존의 교육 과정을 서플리멘트 해 주는 어떤 보충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3-4 학년 아주 낮은 수준의 학생들 그러니까 낮다는 건 연령이 낮다는 것이죠. 10 살에서 11살 정도밖에 안 되는
기존 우리 나이로 10살에서 11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에듀테크 발달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매체나 기법을 활용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해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앱과 제작 도구의 선정과 활용이 중요하고 수업의 단계별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요, 절대로 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제 얼굴 때문에 보이질 않는데 원숭이가 있는 화면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팽톡입니다. 아, 제 생각에 아직까지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팽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팽톡은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팽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팽수가 나온다는 것은요, 사실 아마 몇몇 선생님들 웃으셨을 텐데요. 이게 귀여운 동물이라든가 재미있는 에이전트, 대화 에이전트가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는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사실 팽톡 자체는 기능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되는 어떤 앱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그렇습니다. 수업의 단계에서 챗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수업 중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관련돼 있는 경험이 일천하지만 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저희 집에 6 학년짜리 딸 하나 하고 4 학년짜리 딸이 있는데요. 둘 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빠가 윽박 지르고 달래도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오는 걸 보면은 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존경심까지 느낍니다. 근데 이런 이 친구들이 영어 교육을 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이 챗봇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챗봇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저는 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 같이 서울시 교육감 그때 특제 과제로 개발된 수다라는 앱이었는데 요걸 개발하면서 제가 인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논의를 했던 바는 제일 어려운 게 수업 중 잘하는 애들은 심화 과제가 제공돼야 되고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되는 과제가 제공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챗봇도 팽톡도 이게 교과서 진도랑 맞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상당한 연구들에 따르면요. 이 팽톡을 사용했을 때 음성 인식 때문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쓸 수가 없고 서로의 말소리가 섞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쓰든가 그게 안 되면 저기 구석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모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말하기 활동 전에 그래서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영상 인식 기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다 앱 같은 건 뭐냐면요. 저 원숭이가 와칼라이스잇이었는데 와칼라이스잇과 관련돼 있는 경우에 이제 와칼라이스잇 그럼 it's red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자가 뭐 색조개 같은 걸 찍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 보여주면은 it's red 이런 식으로 색깔 인식을 시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팽톡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스캔이실 겁니다. 포크 같은 거 찍어서 이건 포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 인식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 정보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팽톡에 들어가 있는 그 발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발음의 기준 곡선이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말하기 어떤 그 기준을 두는 게 우리 교육 과정이 설정하고 있는 인텔리지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쪼끔 해 보고 챗봇의 윤리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요. 챗봇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펭수 같은 경우에 좀 덜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인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챗봇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대화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여자애였거든요. 그 그림으로 그린 만화로 그린 여자애라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굉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투도 여자의 말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모바일 사용 시간. 저도 인제 그 부모 된 입장에서
학생들이 모바일을 좀 많이 사용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듀테크 전반적인 의미에서 그러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바일 이용 시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그 챗봇과의 대화가 이제 영어 수업의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암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업의 어떤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초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앱 중에 하나가 파닉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파닉스는 단순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인제 이야기를 나눠 본 많은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중1 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요.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비교적 늦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문자를 읽고 이것을 파닉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하는데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물론 캐치업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의 선수 학습이 쪼끔 미흡해서 사실 그거는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만 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파닉스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희 딸도 사실은 이 파닉스의 어려움을 겪어서 몇 가지 앱을 사용을 했는데 파닉스 앱이라는 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연습, 지속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이 돼야 되고요.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은 설정돼 있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앱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고전적인 측면에서 머티리얼 이밸루에이션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새로운 연구의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참신하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과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챗GPT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한 게 2017 년 18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 년이 아니라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드저니 이것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영어 문장을 넣어 주면 그림을 만들어 주고요. 젠2 지금 젠2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페이스북 쪽에서도 이 동영상 제작 툴이 나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문장을 넣으면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울림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 딸도 그런 걸 굉장히 좀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문집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저자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일들을 영어로 영어 도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과가 끝날 때마다 학급별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이 문장 하나 만들고 그거를 미드저니에서 선생님이 넣어 주시면 저희 인제 새로 바뀐 서울시 교육청 규정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림 생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면 학생들이 그중에서 하나 고를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줄줄줄줄 연결시켜 가면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교수학습적인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린 수준의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의 어떤 그 관점이 형성되는 시기고요. 저희 딸도 지금 초등학교 6 학년이고 내년에 중1이 되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녀석 진짜 다 키웠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초등학교 6 학년 정도면 거의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생활 태도, 그때 배웠던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초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효율을 높인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인공지능과 협응해서 살아가는 미래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도 그렇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죠.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어 올레 TV 같은 거 볼 때 이거를 리모컨을 누른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음성 인식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저희 딸들한테 자연스럽게 동영상도 인공지능으로 만듭니다. 이런 학생들이 영어 교육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은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교수 학습 모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 사이클을 만든다는 건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만들어는 봤는데 제가 이것을 만든 목적은 결국에 후 활동에서 학생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각자의 어떤 리얼 라이프 태스크를 완수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또 그리고 짝과 모든 상황에서 대화로 연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언어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 것이지 인공지능 관련 기술, 펭수와의 대화를 위해서 인공 영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2018년도에 교육감 특별 과제할 때는 챗봇과 관련돼 있는 대화를 맨 뒤로 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쪼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챗봇과의 대화가 맨 뒤로 가면은 학습자들은 아마도 이 수업의 목적이 챗봇과의 대화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맨 뒤에 리얼 라이프 태스크를 둬서 실질적으로 리얼 라이프 태스크를 완수하도록 하는 중간자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와 연계입니다. 초등학교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우리의 영어 능력을 키워주도록 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디벗 사업을 했습니다. Bring your own device죠. 우린 이 디벗을 사용하면요. 영어 단어장 뭐 네이버 앱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상용 앱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상용화되어 있는 영어 교육용 말하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지적인 도야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 선생님과 서로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협응하고 또 이들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비판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반성적인 태도로 조망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디벗은 우리 자신을 학생 자신을 너무 협소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수준 정도가 되면은 인제 비판적 반성적 사고를 위한 에듀테크 툴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닥이라든가 아니면은 패들렛 같이 협력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 자기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공유 도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에듀테크 활용 기술에 있어서 저는 이 비욘드 BYOD 혹은 디벗, 패들릿 이런 공유 도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수업 모형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과 관련돼서 스쿨스 커넥트 그러니까 그 영국 문화원에서 많이 진행했던 이 커넥티드 클래스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제는 팬데믹 이후에 비디오 컨퍼런싱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접할 수 있습니다. 접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김장을 담궜습니다. 김장을 담궈서 네팔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럴 때 네팔 학생들이 자기네
그 전통 휴일에 하는 아주 신기한 어떤 그 음식들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팥죽이랑 비슷하네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서로 직접 손으로 쓴 우편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영어라는 교과가 단순히 수능이나 아니면 사교육에 집착돼 갇혀져 있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지향하는 영어 교육을 우리가 인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챗GPT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챗GPT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챗GPT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피스트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한테 수능 문제를 집어넣고요. 선택지까지 다 주면은 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어떤 의미에서 수학의 콴다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개별화된 튜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실적 사고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영어 읽기 지문들이 있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 그냥 문제와 어떻게 보면 영어 본문과 선택지를 집어넣으면 답을 줘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챗GPT는 당연히 영어로 된 모르는 단어를 한국말로 바꿔줄 수 있고 영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걸 한국말로 번역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해 안 되는 한국말을 "이론이 뭐야?" 에 대해서 열 자로 내 간단하게 얘기해 봐.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챗GPT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열 자 이내로와 같은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법적인 부분에선 좀 약합니다. 단문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판단을 잘하는데 복문 그리고 관계사절이 들어가는 게 잘 안 돼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이런 부분이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챗GPT와 관련된 기술은 이미 2018년 구글 트랜슬레이터와 관련돼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챗GPT는 우리가 이 챗GPT가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챗GPT로서는 문장, 특히 복문으로 된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해 줘야 될까요? 동료 학생 혹은 선생님이 해 주셔요. 그럼 챗GPT를 활용한 일치불일치 수업은 어때야 되는가? 앞에 동기가 있을 거고요. 중활동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글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챗GPT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글을 읽고 모르는 부분에 밑줄 긋고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짝과 함께 이 답이 왜 몇 번인지에 대해서 답 토론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답 토론을 했을 때 짝이랑 웬만큼 맞았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짝이랑 잘 맞지 않는다든가 짝도 잘 모른다든가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챗GPT에게 단어가 뭐야, 표현이 뭐야, 답이 뭐야, 이게 왜 답이야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보면은 챗GPT는 정확하게 답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챗GPT는 개별화된 보조교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활동 4가 맨 앞으로 올라간다면 학습자는 어떠한 사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사에 의해서 엄밀히 설계된 교수학습 과정에 의해서 챗GPT를 활용하는 단계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내적인 인지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챗GPT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교과 전문성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 챗GPT 사용 전에 인제 오답을 낸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 챗GPT를 사용하고 나서 당연히 정답으로 많이 바꿨다 이런 말씀이고요. 탑다운 그러니까 주제 찾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주제 찾기 문제 풀기 전에 학생들한테 어디가 주제다라고 키워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however 뒤, for example 앞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죠. 그럼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글을 읽을 겁니다. 그럼 글을 읽다 보면은 문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요. 뭐 어휘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지만 가르쳐 준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림 맞추기 하듯이 however 부분에 밑줄을 긋겠죠. 그러고 나서 챗GPT한테 물어볼 겁니다. "과연 네가 봤을 때 여기서 정보 가치가 제일 높은 주제 문장은 무엇이니?" 그럼 챗GPT는 인간과 다르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consequently가 들어간 이 부분 물론 이 부분도 다르지 않으나
학생이 봤을 땐 선생님이 가르쳐준 how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정보 가치가 높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학생이 또 물어봅니다. 어떤 문장이 더 정보 가치가 높은가? 그러면은 챗GPT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챗GPT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챗GPT와 인간 사이에 나름대로의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정한 교수학습 상황, 인간 교사에 의해서 잘 설계되고 통제된 교수학습 상황에 챗GPT가 잘만 활용된다면 챗GPT도 보조학습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토론자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챗GPT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주제문이 어디야? 그랬더니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when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for example 앞에 이 부분이 주제문이 아니야 라고 실제로 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계속 대답을 하죠.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챗GPT와 학생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학생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 이 학생은 당연히 다른 학생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 실제로 학생에게 시켜서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챗GPT와의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이 학생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은 아 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결국에 이 학생은 저에게 올 때까지 계속 머리를 쓴 겁니다. 커그니티브 프로세스를 계속 스티뮬레이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스크립트를 지금 다른 곳에 제출한 페이퍼에 보면은 이 챗GPT를 사용한 익스페리멘탈 그룹의 학생의 경우에 실험을 하기 전에는 컨트롤 그룹이랑 같았는데 거의 5개 중에 2개 맞췄는데 하니까는 3.15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이미디엇 포스트 테스트에서 났습니다. 직전 사후 시험에서요. 근데 지연 사후 시험에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컨트롤 그룹보다는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마도 인지적인 자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장기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들렛과 같은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도구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항상 24시간 학생들한테 어베일러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패들렛을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공유하고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어떤 기본 분위기, 내 나름대로 이유를 올려놓으면요. 나중에 이것이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성찰적 사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쓰기 교육에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제 제시, 아이디어 조직, 문법 오류 교정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챗GPT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수준이면요. 사실 선생님들이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도티라는 사람하고 바렐라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오류가 하나 발생했을 때 이 오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2번, 3번. 그러면 노티서빌리티.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핑 하고 돌면서 '어디가 틀렸지? 왜 틀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언어 습득, 언어 규칙의 습득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아까 한 200명 정도의 학생을 다룬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매번 영어 말하기 수업을 할 때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코렉티브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그 불가능한 매뉴얼 레이버를 챗봇에게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인공지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코렉티브 피드백처럼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왜? 코렉티브 피드백이라는 거는 학생의 언어적인 부분에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Book a flight to New York YOK at 10 AM on Friday라는 말을 인간이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도와 요구 정보만 알면 됩니다. 문법이 틀렸든 말든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예약이라는 의도를 알았고 요구 정보 알았고 날짜, 시간, 출발지, 도착지, 희망, 항공사 좌석 정보 이런 거에 대한 팔로우업 퀘스천을 할 뿐이지 "야 너 이거 욕 틀려 YORK로 바꿔야 돼."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Oh, book a flight to New York at 10 AM on Friday?"
이런 식으로 리캐스팅을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봤을 때 이런 리캐스팅은 정보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런 것을 못하고 앞으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대화의 어떤 이런 데이터셋 자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딥러닝 상황에서 벌어지긴 정말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을 갖춘다는 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가렸는데요. 코딩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챗퓨어리라는 사이트인데 코딩이 전혀가 필요 없고요. 뭐 API 이래 전혀 안 씁니다. 파워포인트 수준의 컴퓨터 지식. 마우스를 누르실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수준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정도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건요. 페이스북에서 쓰는 건데 여자가 나와 가지고 "Why did 퉁퉁이 go to AS 센터?" "왜 얘가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상한 말을 하면요. repetition과 clarification request를 주고 "Excuse me, can you say that again?" 말한 걸 그대로 얘기했죠. repetition. 그다음으로 또 틀리면 "How about starting with 퉁퉁이 went?" 이런 식으로 elicitation을 주는 거죠. 그래도 또 틀리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리캐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퉁퉁이 went to AS center to fix his broken 셀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타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리캐스팅 비슷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요렇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물론 이게 초기 챗봇 모양이라서 쪼끔 그런데요. 오류 반복 시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지속적으로 제공된 피드백으로 노티서빌리티가 늘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웃풋 프로모팅 그러니까 리피티션,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정답을 안 준 형태의 피드백을 주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정답을 더 많이 주는 형태의 피드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반복될수록 이 코렉티브 피드백의 루프가 반복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학부에 이런 비슷한 수업을 제가 다행히 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학부 학생이 만든 겁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3 학년 학생이죠. 영어 교육과 3 학년 학생이 아기냥이를 구해 준다는 거죠.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만들면 위치 추적기가 켜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틀렸죠? 틀렸으면은 안 켜진다. 다시 말해 봐라.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또 틀렸는데 또 바꿔 봐. 요 그림 집어넣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고요. 예 또 틀렸어요. 또 틀렸더니 또 다른 고해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객관식으로 줍니다. 객관식으로 줘서 또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을 아예 주는데 "다시 한번 해 볼래?" 이런 식으로. 이거 학부 학생이 만든 겁니다. 이 학생은 영어 교육과 학생이라서 어떠한 컴퓨터 사전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재미있는 과업에 대한 상상력,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 그림, 영어 교육적인 생각. 이 학생이 왜 학생은 투부정사 플러스 4 형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한 말이 제가 과외를 한 학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참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은요. 컴퓨터 기술에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3 가지 정도의 빅 퀘스천을 뒀는데요. 나름대로 에듀텍 활용 영어 교육은 실제 수업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별로 급별로 단계별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 활용 미래 영어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저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영어 교사의 주 역량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전문가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영어 교사의 주 역량은 수업의 전문가, 수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외국어 교육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금은 세상이 더 복잡하고 세상이 더 다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자기조절 능력, 세계 시민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전문가로서의 영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원만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우리가 키워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뭐냐 하면은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수업의 전문가, 어학의 전문가, 영어 교육의 전문가, 에듀테크 활용의 전문가. 그래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에듀테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미래 사회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언어 문장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 비판적 반성적 사고력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맥락과 장 그리고 그 역동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그 인공지능을 하시는 그 기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스템의 약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낸다. 이것은 그 시스템의 약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픈 AI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유동적인 영역보다 영어 교육적인 전문성, 어떤 구문에 대한 지속적인 코렉티브 피드백이나 인풋이나 인터랙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면은 학생들이 영어를 외우지 않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은 어떤 에듀테크가 우리 애들 수준에 적합할까? 우리 학교의 예산 수준에서 적합할까? 또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관리자라든가 선생님들을 어떻게 더 설득하고 인파워 시킬까? 우리 학교의 제약은 어떻게 되나? 기술적인 제약, 시설적인 제약, 규정적인 제약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치밀한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저희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정말 제가 학부에 있을 때보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생활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레슨 플랜을 짜고 수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모의 수업이나 마이크로 티칭을 할 때 에듀테크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는 어떤 모듈이라든가 수업의 기본안을 저희가 어찌 보면 선배 교사로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맹목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기보다는 실사고시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Q&A 중에서 골라봤는데, 그 말하기 토의 활동을 또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해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결국은 세계 시민 교육 활동과 같은 실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에듀테크와는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반드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꼭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영어를 우리가 이 어떤 수업의 현장에서 한국이라는 상황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한 번만 세계 시민 교육을 해 보면 내가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학습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인제 영어로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문장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을 챗봇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제 어떤 지금 비디오 컨퍼런싱 기술이 잘 돼 있는데요. 특히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그쪽 다른 쪽 교류하는 쪽의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어 과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닥 같은 과업을 진행해 보면요. 저쪽도 잘 못하고 이쪽도 잘 못합니다. 영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도 비영어권이고 저희도 비영어권이면은 영어 능숙도가 거의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인터랙션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의 동기를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갤럭시 폰에서는 통화 시 영어 통역이 되는 기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는 옷의 배지처럼 다는 동시 통역기로 상용화된다고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동기를 높일 수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질문이랑 거의 유사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 그 구글 듀플렉스가 처음 지금 사실 갤럭시에서 통화상에서의 동시 통역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이미 2017년, 18년에 구글에서 만들어 놨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상용화시키는 과정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었고 앞으로 이런 기술은 많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인들과 호흡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나의 목소리로 세계인들과 호흡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시키는 것은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넥티드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세계인들과의 접촉을 점점 많이 넓혀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영어 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 기술이 발전되는데 영어 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기존에 번역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논의는 많이 희석이 된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수학과에 "니네 컴퓨터라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있는데 수학을 왜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은 수학 관련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어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나?"라는 표정으로 아마 바라볼 겁니다. 저희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어 말씀을 하는 게 이제 AI로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면 학생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닌데 문장은 학생이 썼지만 그림도 작가가 저자로 별도로 적혀서 그림책이 출판되고 있는데 음. 만약에 학생 이름으로 문집을 내면 저작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음.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요즘에 본 그런 인공지능과 또 여러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음. 어떤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저작권 문제를 당연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거의 대부분의 아웃풋들은 기존에 있었던 무언가를 학습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나온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출판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인 어떤 그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전반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크리티컬 띵킹 혹은 리플렉티브 띵킹 요런 가치들을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강조하면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인제 더 그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시간이 쪼끔 오버가 되긴 하는데 요거 하나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자, 이 네. 인공지능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만 활용하기 위해선 테크놀로지의 어 여러 가지 그 사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 교사학습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다면 '평가 음.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저는 없는지 네 예 맞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지금 무엇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관련 평가가 책임감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한다. 예를 챗GPT도 평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썼을 때 액트풀 가이드라인에 기대서 어느 정도의 프로피션시냐 대략적으로 던져 줍니다. 그리고 잘 썼냐 못 썼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챗GPT한테 "이거 지금 던져 준 이 글이 몇 자야?"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카운팅을 못 합니다, 숫자를.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마치 소피스트처럼 그냥 그럴듯한 말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평가라는 어떠한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닝을 직접적으로 잘 시켜서 교수 학습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유지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툴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챗GPT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이거 잘했니 못했니?"를 물어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혹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협동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현장에서 영어 말하기나 쓰기의 직접 평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 수월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귀중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이것으로 이제 Q&A 세션을 저희가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Q&A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웹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표 자료와 동영상 자료, 네, 그리고 Q&A 리포트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포스트 설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QR 코드도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요. 아마 링크가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비나 2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사후 설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후 설문지가 있고 이 서티피케이트는 사후 설문지를 제출을 하시면 이 서티피케이트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이수증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성함을 타이핑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웨비나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초중등 영어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하기로 김낙훈 박사님께서 1 시간 동안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에듀테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3차 웨비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영어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로 이혜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등록해 주시고요. 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게 될 텐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김낙훈 박사님의 마지막 인사말로 한번 듣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